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시는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고요. 네.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부동산학개론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이민우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대표님께서 저희는 통칭 이제 회장님이라 부르는데 소개하신 대로 부동산학개론 강의하고 있고요. 저 이름은 입문서를 나중에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받으실 텐데 소개하신 대로 이 책을 제가 썼고요. 써도 돈은 안 되는 책 그런 거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저는 학부는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나와서 원래 학사 전공은 법학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는 마무리했고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저도 공부하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수업을 들으면서 박사과정 있으면서 이제 3학년하고 4학년 전공 과목도 수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대학을 출강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4일은 이제 학원 강의를 하고 있고 이런 건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천안에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를 하신다고 하셔서 안 온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시간이 안 나왔어요. 처음에 시간표 이제 짤 때만 해도, 그래서 천안에 내려가라 그래서 못 내려가는데요. 그랬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 내려올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영으로 직접 돌리시고 이러시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원래 이게 그 시험 끝나면서 저희는 좀 시스템을 얘기할까요? 시험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있죠. 그래서 아마 내년 시험은 2016년 10월 29일 날 토요일 날 볼 가능성이 제일 큰데요. 별일 없으면 아마 이날 볼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2015년 10월 24일 날 토요일 날 봤죠. 그래서 토요일 날 이 시험 보는 날은 저도 시험장에 들어가요. 왜냐면 일단 강의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제 제가 가리킨 게 얼마나 시험에 나왔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답안지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그 답안지를 시험이 9시부터 보니까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시험 보고, 이때 답안지 받아갖고 이제 이 사람이 회사를 오면 빨리 와야 11시쯤 오거든요. 그럼 11시부터 2시 반까지 답안지 내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서 아예 귀찮아서 저는 이때 시험장을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남들 시험 볼 때, 그래서 감독관이 저는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냐면 시험 보러 들어온 사람이 시험은 안 보고 계속 시험지만 넘겨보고 있어요. 왜냐면 계산 문제 몇 개 나왔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1편에서 몇 개 나왔고, 2편에서 몇 개 나왔고, 거기다 해설 달아야 되고, 그 문제 총평 써야 되고,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민법 문제는 아예 안 풀고. 그렇게 해서 그거 하자마자 이제 나와갖고 답안지 전해드리고 이제 그 발표 나면 이제 저희 역할은 끝나니까 밥 먹고 짐 싸서 여행을 갑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으면 이때부터 더럽게 귀찮게 해요. 학원에서도 전화 오고 회사에서도 전화 오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떨어지신 분 있는데 이의제기 서류 좀 만들어. 그거 다 만들어 놓고 나갔거든요. 그래도 뭐 해달라고 그래서 아예 전화기에다가 이 전화기는 국제전화로 로밍돼 있는 전화기입니다. 녹음 남겨놓고 그냥 떠나요. 그럼 전화 안 와요. 왜냐면 이게 여행 가면 보통 국제전화 요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해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딱 들어왔더니 방금 전에 하신 대표님한테 저희 회장님한테 전화가 여러 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랬더니 여기 좀 하라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저 안 간다니까요. 그랬더니 다른 데 있어서 못 간다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직영으로 하시기로 해서 좀 상황이 좀 그러니까 좀 와달라 그래서 멀쩡히 나가던 학원을 갑자기 이제 이렇게 좀 빼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고는 다른 선생님으로 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광고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연이 많은데 천안에 처음 온 건 아니고요. 한 몇 년 전에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 얼굴 뵌 분이 있으면 그분은 최소한 그 수업을 공부를 5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5년 전에 여기 왔었어요, 제가. 2010년도에. 1년 동안인가? 2년 동안인가? 그래서 그랬고, 저기 붙어 있는 사진은 좀 얼굴이 좀 다르죠?
네, 그거는 이제 결혼하기 전. 사람이 되기 전. 네, 그리고 지금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더 낫다고요? 참 취향이 독특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 옛날 사진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변해서요. 결혼해서 사람 돼갖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잘못 설명하시던데 제가 제일 젊은 게 아니고요. 거기는 세법의 임기현 선생님이 제일 저보다 어려요. 네, 그래서 임기현 선생님이 빠른 이런 거 있잖아요. 빠른. 그래서 학번은 같은데 빠른이라 좀 일찍 들어온 학교에 일찍 들어온 그래서 그 양반이 한 살 더 저보다 나이로는 어리고 학번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족보 꼬이게 하는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뭐 빠른 80 뭐 그래서 학교는 뭐 79들이랑 아니 뭐 학교는 80년생들이랑 같이 다니고 태어나기는 81년도에 태어나고 그런 케이스라 그 양반이 제일 어립니다. 제가 제일 어린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올해 42 됐고요. 누구랑 같아요? 누구랑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가빗이라고? 알겠어요. 친하게 지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강의 경력은 한 10년 됐어요. 그래서 강의는 좀 젊어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그 사진은 처음에 이제 강의 시작할 때 하도 어리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어린애가 강의한다고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있어서 일부러 나이 들어 보이게 하려고 그랬고, 지금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나이 들어 보이니까 집사람이 되게 좀 신경을 써서, 그래서 하여튼 남자는 결혼하니까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된 얼굴이 이거고, 그 사진은 사람 되기 전의 얼굴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 저 얘기는 그렇고요. 저는 원래 고향은 충남 서산인데, 중학교까지는 서산서 나왔고, 동문동 나왔습니다, 동문동. 어디신데요? 저는 읍내. 아유,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가 무슨 서산이요. 서산 아니요, 거기는. 서산은 동문동하고 읍내동밖에 없어요. 그렇고, 지금은 서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살고 있어서 교통편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옛날보다. 그래서 옛날에 못 모르고 차 끌고 다녔는데, 요즘 버스 타고 다니니까 편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동네는 자주 지나는 다니는 동네예요. 천안에 뭐 볼 일이 있어서 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었고, 결혼 전에 선보러는 몇 번 왔었어요. 천안에.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중에 뭐 소개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랑은 무슨 얘기를 좀 해야 되냐면 그 프린트 하나 나눠드렸잖아요. 요거 보시고, 오늘은 수업은 안 할 거고요. 수업은 뭐 책도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수업은 뭐 분위기가 조금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수업은 안 하고, 원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 1시간 정도 하는 내용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본 수업 해도 1시간 정도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공부 방법론이니 뭐 부동산 학개론이 어떤 과목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거를 1시간 정도 하고 다음 주부터 바로 진도 나가는 거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진도는 뭐 크게 무리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 나눠드린 프린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시험이 27회입니다. 27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10월 29일 날 보게 될 시험, 토요일 날 봐요, 이거. 바뀌었어요. 일요일 날 보던 거. 그래서 토요일 날 보는 게 27회 시험이고, 27회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거에 대한 얘기인데, 나머지 과목들은 나머지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대비해 주실 테고, 저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 대한 얘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대한 총평 좀 볼게요. 작년 시험. 그래서 1번에 전체적으로 무난한 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무난한 시험이었다.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무난한 시험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끼리 쓰는 말로는 뭐예요? 더럽게 쉽게 놨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중에 부동산 학개론은 정말 쉬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모르겠어요. 이 안에 재수생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수생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재수를 하신 이유가, 그런 경우는 저도 별로, 저도 그런 경우는 인정해요. 학원을 9월에 왔어.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어디서 들은 소문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6개월만 공부하면 된대.
내지는 뭐 8월 달에 원서 접수가 있으니까 8월에 원서 접수하고 그때 학원 나와서 공부하면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학원을 등록하셔서 뭐 한 8월, 9월 이때부터 학원에 오시는 용자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재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거는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1년 동안. 그래서 그분들은 논외로 하고 지금처럼 이제 작년 11월부터 수업을 듣기 시작해서 공부를 했는데 작년 시험에서 학계론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나왔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되는 분입니다. 작년처럼 시험에 그러니까 올해 시험처럼 시험에 나왔는데도 60점을 못 맞았다면 만약에 정상적인 난이도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말 어려운 시험을 어렵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작년 시험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작년이라고 그러는데 26회 시험은 학계론만큼은 정말 쉽게 냈어요. 그래서 학계론이 지금까지 만점자가 지금까지 시험 보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안 나온 거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에서는 만점자가 꽤 많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쉽게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시험도 만약에 올해처럼 그렇게 쉽게 내면 학계론 강사들은 다 때려쳐야 돼요. 강의할 게 없어. 그렇게 가르치면.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출문제집 사셔갖고 그것만 한 100번쯤 풀어보고 오시면 시험에 다 붙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무난하게 낸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표현이 무난한 거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뭐라고요? 더럽게 쉬웠습니다. 전체 난이도가 하루 평가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진짜 공손하게 쓴 표현이에요. 최하예요, 최하. 지금까지 냈던 시험에서 제일 쉬웠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학계로는 계산 문제 나오죠. 근데 계산 문제가 7개 정도 나왔는데 그 7개가 그동안에 냈던 문제에서 숫자만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계산하는데 시간도 되게 짧게 걸리게끔. 원래 계산 문제가 어려워서 부동산 학계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그 계산 문제를 무난하게 냈어요. 정말 쉽게 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문제 조금 풀어보시고 푸는 요령만 익히셨다면 충분하게 10분 안에, 그러니까 뭐 한 30초나 1분 안쪽으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계산 문제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출제 비중은 예년에 나왔던 비중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 출제 비중은 각 편마다 기본적으로 한 적게 내는 게 3문제, 그 다음에 많이 내는 게 한 단원에서 6문제 정도까지 내는데, 그거를 거의 지켜서 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출제 비중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출제됐고, 쉬웠던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예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거의 똑같게 냈거나 변형시켜 냈어요. 그래서 그냥 학원 수업만 열심히 따라오셨다면 누구나 다 60점 이상, 70점, 80점씩 맞을 수 있게.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 끝나고 나면 학원에다 전화를 돌려요. 선생님들이 불안하니까 얼마나 합격하셨는지. 왜냐면 문제가 어려웠으면 수강생들이 되게 고전했을 게 예상이 되니까 학원에다 전화를 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수강생들한테 전화를 돌려봐서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올해는 그걸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학원에다 전화를 아예 안 돌렸어요. 왜냐면 다 붙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개강을 해서 출강을 해보니까 기존에 있던 학원들에서 다 하시는 말씀이 시험 끝나고 토요일 날 시험 보고 나서 월요일 날 학원에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진짜 고맙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제가 출강했던 학원 중에 이제 다시 이제 개강해서 갔던 학원에 갔을 때 마무리 특강이 있어요. 그 교육과정에 이렇게 해갖고 9월 달에 들어가는 9월 달, 10월 달 마무리 특강에서 이때 수업 들었던 분이 뭐 한 70명 정도 들은 학원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학원에. 그러니까 11월에 개강을 해서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 11월에 개강을 해서 2015년 9월, 10월 특강을 한 70명 정도 들었다는 얘기는 이때 시작해서 이 마무리까지 들은 분들이 한 70명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원의 최종 합격자 수가 90명 나왔어. 그러니까 이 중간에 탈락했던 분들도 원서는 내서 시험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까지도 붙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마지막까지 수업 들었던 분들은 당연히 붙었고. 그래서 작년 시험은 그 정도로 좀 무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써놓은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좀 걱정되는 건 그거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동안의 예를 들어보면 작년 시험이 쉬웠으면 올해 시험은 그거보다는 좀 어렵게 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26회 시험이 엄청나게 쉬웠기 때문에 27회는 당연히 그거보다는 당연히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특별하게 걱정하실 건 없는 게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내고 어렵게 내고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실 때 나는 한 60점, 70점 맞던 분이에요. 어렵게 내면 40점도 못 맞아요. 민법은. 쉽게 내면 60점, 70점 맞던 분이 막 90점 이렇게 맞고. 그래서 쉽게 낼 때와 어렵게 낼 때의 난이도 격차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개론은 이놈의 계산 문제가 있어서 계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쉽게 내는 해도 안 푸는 거고 어렵게 내는 해도 안 풀어요. 언제 계산 문제는 푸는 거냐면 1번부터 80번까지 1차 과목이 2과목이니까 40문제, 40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부터 80번까지를 다 풀고 시간이 남아돌 때 계산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망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분들이냐면 겁 없이 계산 문제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아마 시험을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걸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40번까지가 개론이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인데 개론 문제를 쭉 순서대로 풀어 나가시다 보면 빠르면 한 5번? 늦어도 한 7번 사이에 첫 번째 계산 문제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일단 넘겨. 언제까지요? 80번 문제 다 풀 때까지. 그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선생님들은 맨날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도 계산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이웨이를 가는 분들이 계세요. 네가 뭐라고 씨부리든 말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라고 해서 첫 번째 계산 문제가 등장했더니 이걸 풀고 있어. 푸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다행히 좀 쉬운 문제여서 금방 답이 나와서 그 보기 중에 내가 찾아냈던 답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문제인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이제 20회 때 기출문제 같은 경우인데 첫 번째 나왔던 계산 문제가 일단은 계산 문제로 등장한 게 처음 등장을 했었던 문제고 그 개별함수 가지고 시장함수 구하는 처음 등장했었던 문제고 그 문제 중에서도 좀 까다롭게 냈던 문제예요. 그럼 아무리 풀어도 안 풀려요.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답이 안 나오면 아 이거는 내가 모르는 문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포기를 하고 그냥 다른 문제 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있어. 계산 문제 한번 건드렸으니까 끝장을 본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푸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답 안 나와. 계산 문제의 특징은. 그러면 끝까지 하다가 시계 보니까 한 15분 지나갔어요. 이 한 문제 갖고 15분 정도 지나갔어. 그럼 그때 포기하죠. 그때 포기해요. 그러면 포기해서 대충 1번 찍고 넘어갔어. 그럼 나머지 이제 뭐 5번에서 이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6번 문제 풀면서도 계속 머릿속에는 이미 뭐가 있어. 5번에서 풀어봤던 계산 문제가 왜 답이 안 나올까? 저거 답을 1번 아니고 3번 찍을까? 이 생각이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 80번까지 볼 때까지 이 문제는 머릿속에서 안 지나가요. 계속 남아있어요. 그럼 시험을 망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계산 문제는 푼다, 안 푼다? 안 풀어요, 안 풀어. 그래서 계산 문제는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 안 푸는 문제예요. 언제까지? 80번 다 풀 때까지. 그래서 제발 혼동하지 말으셔야 될 게 안 푼다와 못 푼다는 서로 다르죠. 우리는 국어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국어를 쓸 때 틀렸어와 틀리다와 다르다 혼동하는 분들 되게 많죠. 이건 그게 아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 몰래? 틀린 사람이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틀린 사람이다. 이 사람이 뭘 잘못길래 틀린 사람이요. 틀린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마찬가지예요. 안 푼다와 못 푼다는 서로 달라. 안 푼다는 뭐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요? 안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못 푼다는 뭐예요? 정말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못 푼다가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안 푼다, 안 푼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다 풀 줄은 아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로 뭘 위해서? 시험을 효과적으로 붙기 위해서 그냥 안 풀고 넘어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과목이다 보니까 계산 문제는 쉽게 되든 어렵게 되든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 7개를 빼고 나면 풀어야 될 문제 수는 한 30개 내외입니다. 그럼 그게 어려워봐야 그놈이 그놈이고 쉽게 내야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내나 쉽게 내나 부동산 학교로는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내년 시험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어렵게 냈을 때나 쉽게 냈을 때나 격차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한 60점 맞던 분이 어렵게 냈다고 해서 40점 맞는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60점 정도 나오면 어렵게 내도 55점 정도 나와요. 50점대에서 55점 사이 정도로 한두 개 정도 탈락하는 거예요. 한두 개 정도 떨어져요. 쉽게 낸다고 해서 60점 맞던 분이 갑자기 90점 맞는다?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안 나타납니다. 어차피 60점 맞던 분이 쉽게 내도 기껏해야 7, 80점, 70점대까지 밖에는 못 올라가요. 계산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계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올해 시험 쉬웠으니까 내년 시험 엄청나게 어려울 거다? 그럼 공부를 엄청나게 어렵게 해야 된다? 그럴 일 없어요. 그냥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은 출제자가 신경 쓸 거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렵게 내든 쉽게 내든 공부하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학계로는.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내용을 가르쳐 드릴 것도 아니고, 쉽게 난다고 해서 더 적게 가르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다만, 뭐 시험 쉽게 내서 어렵게 낸다고 예상이 되니까 어떤 것들이 좀 추가될 거냐면, 계산 문제들 중에서 조금 꼬아서 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몇 개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학계로는 어쩔 수 없이 과목 특성상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다루게 돼요. 그래서 뭐 올해 이제 내년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새로운 제도들이 계속 생긴다. 뭐 전월세 상한제가 새로 갑자기 시행된다. 그러면 그런 현실적인, 현실에서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에 대해서만 조금씩 추가를 할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 어차피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서 뭐 되게 쉽게 냈으니까 내년은 되게 어려울 거니까 학계로는 미리부터 포기해야겠다가 아니고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건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26회 총평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3번 때문에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3번 때문에. 양가로 3번에. 작년 시험의 출제 영역을 보면 수요 공급 이론에서 시험 문제가 4개 정도 나왔습니다. 수요 공급 이론은 두 번째 단원인 경제론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단원이고,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4개 정도 나오는데 이 4문제만 얘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배우시게 될 시장론, 그 다음에 배울 정책론까지는 수요 공급 이론이 다 연결돼요.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은 문제 수는 4개밖에 안 되지만 그 내용을 모르시면 많으면 한 15개쯤, 적으면 한 12개쯤이 다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걸 다 포기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출제 영역 중에서 일단 수요 공급 이론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투자론에서 6문제, 금융론에서 한 5문제, 간평에서 한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일 많이 내는 영역이 이 3개 파트예요. 투자론, 금융론, 간평. 한 단원에서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금융론은 투자론을 잘 모르면 같이 덩달아 몰라요. 그러니까 투자론을 모르시는 분은 금융론도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투자론을 잘 못하면 금융론까지 싸잡아서 한 10몇 개 정도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험 문제가 40개 나오는데 수요 공급 이론과 관련된 게 한 14개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론하고 관련된 게 한 10개 이상. 그럼 그것만 합쳐도 24, 5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우리 시험은 몇 점만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평가라서 60점만 맞으면 돼요. 60점. 60점. 그럼 60점 맞으려면 40문제 중에 몇 개 맞으시면 돼요? 이런 걸 빨리빨리 해야 학계론을 잘해요. 우리는 이런 산수를 못해서 개론이 어렵다고 그래. 40문제 중에 60점 맞으려면 24개 맞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수요 공급 이론하고 투자론만 잘해도 24개 맞는 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8개 단원을 배워요. 부동산 학계로는 총 8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8개의 단원 중에 제일 중요한 단원을 꼽으라면 수요 공급 이론하고 투자론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공부할 때 시험이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 그 쉽고 어렵고는 결국 수요 공급 이론하고 투자론 쪽 문제를 얼마나 쉽게 내느냐 어렵게 내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든 쉽든 내가 수요 공급 이론에 빠삭하게 정통하고 있고 투자론 쪽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면 시험이 어렵든 쉽든 이 점수 맞는 건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어렵게 내는 부분들은 뭐 그 뒤에 마지막에 있는 간평이라든지 또는 뭐 쉽게 내던 뭐 앞에 총론이라든지 또는 뭐 정책론 이런 쪽에서 어렵게 나오면 그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는 건데 걔네들은 어차피 크게 중요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수요 공급하고 투자론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기본적으로 2달에 걸쳐 가죠.
그래서 11월 홀수달, 12월 짝수달 이렇게 두 달로 가는데 홀수달에는 무조건 수요 공급 이론 공부하세요. 수요 공급. 홀수달은 개강하면서부터 11월 30일까지 주구장창 누구만 파는 거예요. 수요 공급 이론만 파세요. 그러기에도 시간이 벅찰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짝수달이 됐다. 12월 달이 들어섰다. 그래서 투자론 진도를 나가면 투자론 진도 나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는 무조건 누구만 공부해요? 투자론만 공부하세요. 이 두 과목이, 이 두 파트가 확실히 이해되고 어느 정도 정리되실 때까지는 다른 거 손 안 대도 돼요. 어차피 수업만 들으셔도 돼. 충분해요. 나중에 가서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따로 공부하셔야 되고 따로 좀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은 수요 공급 이론하고 투자론입니다. 그 부분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26회 총평은 뭐 그 얘기예요. 그냥 좀 쉽게 났다. 쉽게 났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작년도 재수생이다. 올해 그러니까 다시 작년에 공부하시다가 올해 다시 하는 분들. 그렇게 쉬운 시험에서는 좀 붙으셨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단원별로 얘기했을 때는 수요 공급 이론하고 투자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27회 학습 전략을 보시면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접하세요. 기출문제. 여기서 말하는 기출문제는 우리 시험이 벌써 몇 회를 봤냐면 26회 봤잖아요. 26번, 정확하게 27번 시험을 봤는데 1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는 최근에 봤던 26회 문제하고 비슷한 유형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이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안 풀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봐야 될 기출문제들은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20회 때부터 26회까지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풀어보라고 하는 기출문제는 항상 20회부터 26회까지예요. 그러면 20, 21, 22, 23, 24, 25, 26 그럼 7회분이잖아요. 그럼 기껏해야 4, 7, 28이니까 280문제예요. 그래서 그 280문제를 다 어떻게 하시면 돼? 외우면 돼, 그냥. 탈탈탈탈탈탈.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맞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만큼은 맞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문제를 똑같이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내용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만 외우려면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출제됐었던 기출문제를 나 스스로 풀어볼 수 있게. 그래서 27회 학습 전략의 첫 번째는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들만 정확하게 풀 수 있어도 그 문제들이 대체로 난이도 하 또는 중정도 문제를 구성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체 시험 문제 40문제 중에 적어도 25개 이상, 많게는 30개 이상이 그 기출문제 풀어본 것들 안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오거나 그걸 조금 변형하는 정도로 낼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확실히 풀어도 일단 시험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2번에 수험기간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안 가르친 부분 또는 기본서에도 없는 거 또는 현실적으로 뭐 현실적인 문제를 내거나 또는 계산 문제들 중에서 하나 푸는데 10분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은 과감히 어떻게 하셔도 된다? 포기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 시험이 100점짜리 시험 문제라면 그런 거 포기하면 절대 안 되죠. 왜? 그거로 당락이 결정되니까. 그럴 거면 저는 이 강의 절대 안 합니다. 차라리 학교에서 그냥 학교 강의만 하고 말지 이 강의 절대로 안 해요. 100점, 여러분들을 100점 맞춰야 되는 시험이면 저는 이 강의 안 해요. 그렇게 할 재간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60점 맞는 시험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60점만 맞으시면 되기 때문에 2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준 거, 책에도 없는 거,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걔네들은 합격하고 불합격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속 터지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시험 끝나고 와서 우리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줘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문제가 40개 나왔어요. 40개 중에 39개는 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 준 거 다 맞았으면 이분이 와서 그런 얘기 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어. 왜? 붙었는데 뭐하러 와? 근데 와서 그 안 가르쳐 준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대야.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면 이분 제발 학원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전화가 와서 어떤 분이 와서 난동을 부리시는데
그분이 난동 부리는 골자를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준 거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 준 게가 몇 개 나왔대요. 그랬더니 한 문제 나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24개를 맞아야 되는데 23개 맞아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화가 오면 그분한테, 그 학원 관계자분한테 그래요. 그분 누구냐고 전화 좀 알려달라고. 안 가르쳐 줘. 서로 얘기해보면, 그럼 제가 할 말은 뭐밖에 없어요. 39개를 알려준 거에서 왜 23개밖에 못 맞았어. 네, 철저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두 문제 안 가르쳐 준 부분 또는 그 안 배운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셔도 돼요. 그거 갖고 떨어지지 않아요. 이상하게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상한 거에 집착하는 거. 남들 다 맞는 거는 틀리고 남들이 다 틀리는 거에 맞는 이런 분들. 그럼 떨어져요. 이 시험은. 6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다. 그래서 2번 그렇게 해서 신경 쓰시면 되겠고 3번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험 문제에서 절반 이상이 출제되는 파트가 수요공급이론하고 투자론하고 금융론이에요. 간편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수요공급이론하고 투자론을 수업시간, 그러니까 그 수험기간 초반, 여기서 말하는 초반은 3, 4월 달까지 개강을 해서 3, 4월 달까지를 시험 초반으로 봐요. 이 초반까지 얼마나 확실하게 잡으시느냐가 1년 공부를 할 때 얼마큼 편하게 가느냐, 어렵게 질질 끌려가느냐를 결정해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올해 처음 시작하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1월하고 12월은 말 그대로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 중에는 이 책상에 앉아서, 이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보신 게 뭐 좀 빠르신 분은 한 5년 내외? 예, 오래되신 분들은 30년 이상 되셨을 거예요. 아마 3, 40년 이상. 그럼 일단은 이 책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에요. 책을 읽어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책에다 뭔가를 노트 정리하고 쓰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하고 12월 2달 동안은 그런 연습을 하세요. 50분 동안 수업 진행할 때 졸지 않고 선생님 말씀을 잘, 강의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습관. 그리고 적어야 될 부분과 적지 말아야 될 거를 구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그 배운 내용을 어떻게 복습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습관을 붙이시는 기간이 11월과 12월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습관이 붙어서 1월 달부터 수업을 2순환 정도 진행하고 난 3, 4월 달쯤 되면 지금 말씀드린 2개 파트 경제론, 수요공급이론하고 투자론은 확실히 확립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파트들도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과목들도 공부를 해서 1년 안에 합격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 어느 정도 공부하는 습관이 붙으시고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수요공급이론하고 투자론만 드립답 하세요. 민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공법은 어떤지 모르겠고 다른 과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개론은 그 2개만 잡으면 돼요. 그 2 부분이 확실하시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이제 양의 말씀인데 양가로 4번에 보면 수업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저를 못 뵙잖아요. 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보고 싶으면 뭐 찾아보셔야 돼? 동영상 보셔야 돼, 동영상. 그래서 나중에는 드라마보다 제 얼굴을 더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그래서 수업은 8주 동안밖에 진행을 못 해요. 그래서 다행히 운 좋게 한 달에 5주가 걸리면 9주 수업을 하겠죠. 10주 나오는 경우는 거의 못 받고 9주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8주 내지 9주에 걸쳐서 책은 지금 이 책은 제목이 입문서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게 입문서예요. 그래서 책이 학개론이 한 80페이지 내외 정도 되고 민법이 한 100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책이 아니에요. 기본서 가면 정확하게 이 책의 두께가 한 8배쯤 늘어나요. 그래서 개론이 한 650에서 700 사이? 그럼 제일 두꺼운 공법 같은 경우는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가져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8번 내지는 9번 수업 진행하면서 그 책 이 잡듯이 다는 못 잡아드려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 위주로 철저하게 다뤄질 거예요. 그러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는 못 보고 중간중간에 떼먹는 부분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떼먹는 부분들은 떼먹는 이유가 첫 번째는 시험에 안 나와서 두 번째는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 2가지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은 혼자서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격상 결함이 좀 있어서 웬만하면 내용을 안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공부할 땐 되게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잡듯이 다 잡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은 건너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거예요? 딱풀 있잖아요, 딱풀. 딱풀을 하나 사셔서 뚜껑을 열어갖고 책에다 어떻게 하세요? 풀을 칠해.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딱 붙여버려. 왜? 안 볼 거야, 거기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뭐하러 공부해?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학위를 받아서 논문 쓰고 이러려고 학교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학원에 나와서 이 공부를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시험 보셔서 합격하시려고. 그럼 시험에 안 나오는 건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래서 그거는 뭐 양해 말씀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꼭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수업에 안 다뤄지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 안 나와요. 그리고 나와봐야 뭐 지금까지 시험 보면서 딱 한 번 나왔던 거, 그것도 나름의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 그런 문제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항상 수업 8주 내지 9주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부분만 열심히 이해하셔도 이 점수 맞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감히 버릴 부분들은 버리고 열심히 하라는 부분에서 건져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공부하시는 방법은 부동산 학개론은 공부할 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 부지기수로 나올 거예요. 내가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은 처음 들어봤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어떤 말이 나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뭐예요? 그거의 개념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개론은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들이 등장할 때마다 걔네들의 명확한 개념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수업 진행하면서 나오겠지만 외부 효과라는 말이 나왔어요. 같은 말로 외부성이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external effect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영어 쓰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발음이 구려갖고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잘 안 쓸게요.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 효과. 그러면 이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학교 다니실 때 열심히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학교 다니실 때 교양 수업으로 뭐 경제학을 한번 들어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도 나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수업에도 나와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좀 애들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책을 떠들어 봤다가 화들짝 놀라서 덮을 때. 그래서 제 조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걔네들이 푸는 수학 문제를 보니까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르쳐 달라고 할까 봐. 못 가르쳐 주겠어요. 그렇게 수준이 높아져 갖고. 그래서 그럴 때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나는 이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앞으로 수업 들으면서 처음 들어볼 말이요.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다? 그거에 뭘 파악하셔라? 개념. 이게 흔들려서 공부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저한테 질문을 하러 들어오잖아요. 뭐 질문도 많이 안 하러 오시지만 질문을 하러 오시면 제일 먼저 제가 역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 물어보러 오신 거에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를 물어봐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분, 갑장이신 동감분이 저한테 뭘 물어보러 왔어요. 그럼 이분한테 제가 거꾸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물어봤어요. 외부 효과에 대해서, 다음 중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런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거꾸로 뭘 물어봐요. 외부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물어봐야 이분이 이거를 잘 이해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그게 개념 파악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파악을 못하시면 문제는 당연히 안 풀려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거고, 두 번째 외부 효과라는 게 있으면 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학자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많이 연구를 해놨을 테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쭉 소개를 해놨을 거예요. 책에다가. 그럼 두 번째 하셔야 될 건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시고 그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과 이론은 외워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해를 좀 하셔야 돼. 그리고 이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학개론을 공부하시다 보면. 근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니까 낯설고 좀 처음 들어보는 말인 것 같은 거지. 실제로는 우리 실생활에서 보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면 아, 이거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험이 1차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부터 40번까지가 개론이었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인데 그럼 도합 1차 시험이 80문제를 보는 거죠. 80문제. 이 80문제를 100분 주고 풀으라고 그래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 해도 한 문제당 몇 분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1분 조금 넘게. 1분 조금 넘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 그냥 문제를 푸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만들어내야 돼요? OMR 카드라고 하는 답안지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시험이 종료되는 거예요. 근데 이 OMR 카드 80개 점 찍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분명히 시험지에다 내가 표시를 할 때 3번 답을 3번으로 찍어 놨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3번에다 안 찍고 3번에다가 안 찍고 몇 번에다가 손이 비껴가서 4번에다 찍는 분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럼 이걸 다행히 먼저 발견하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있냐면 3번 다음이면 4번에다 점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다 찍어? 5번에다 찍는 분이 있어. 또는 3번에다가 하나 더 찍어. 그러면 이제 쭉 그렇게 사다 보니까 나는 40번까지 다 분명히 시험지에 있는 걸 다 옮겨 적었는데 39번밖에 없어. 밀려 쓴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럼 이거 답안지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간까지 감안하면 최소한 OMR 카드 작성하는데 짧으면 5분 이상, 길면 10분 정도는 여유를 두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시간은 문제 푸는 시간에서 빼야죠. 그럼 실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은 90분 내외예요. 90분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부족한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널널하게 풀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으려면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뭐뭐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읽어보고 1번 읽어보고 2번 읽어보고 3번 읽어보고 4번 읽어보고 5번 읽어보고 답은 그래서 3번. 이 속도로 풀 수 있어야 1분 안에 다 풀어요. 이거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쭉 읽어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올 정도면 이해한 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 이해한 거는 아 이거는 이거구나라는 원리만 알았을 뿐이지 그게 지문으로 주어졌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바로 알아내기에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된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뭐 하실 거다? 외우실 겁니다. 외울 게 아마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강의를 해보면 연령대분이 제일 어린 친구를 본 거는 고3. 작년 수험생 중에도 26회 수험생 중에도 다른 학원에서 이제 맨날 요 자리에 앉던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 형 그 군대 갔다 오면 깔깔이라는 거 아세요? 남자들 입는 깔깔이 방상 외피라고 그래요. 방상 내피. 그래서 이렇게 군대 갔다 온 애들이 입는 옷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입고 다녔어요 한동안. 나는 군대 갔다 오면 복학생인 줄 알았거든요. 얼굴도 그렇게 생겼어. 고3인데 세월 풍파를 많이 겪은 한 28살쯤 분을 보여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복학생인 줄 알았더니 물어봤더니 방학 중이라는 거예요. 맨날 저녁에 오다가 오전에 갑자기 와서 어떻게 오전에 하냐 그랬더니 방학이래요. 그럼 무슨 방학이 이렇게 늦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고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 친구도 있었고 나이가 많으신 분은 70대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이거는 정말 잘해요. 외우는 건. 이 친구는 뭘 물어봐서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그냥 외워. 무턱대고 외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 안 외워져. 죽어도.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10월 달에 이사를 했는데 제 집 호수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전에 살던 집이랑 헷갈려갖고. 그 전에 살던 집은 1302호였고 지금 사는 데는 909호인데 자꾸 902호라고 그래. 그래서 주소 같은 거 불러줄 일 있잖아요. 이사 갔으니까. 그래서 어디 사세요? 그럼 무슨 아파트, 몇 동, 902호, 아니요. 902호 아니고 909호요. 이럴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벌써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더 하시겠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잘 하세요. 삶의 연륜들이 있으셔서 이해는 잘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암기가. 그래서 암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902호라고 할 때마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 뭐가 나올 때까지 909호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시키면 돼요. 계속. 그래서 암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프린트 학원에서 나간 거 하나 있던데 무슨 뭐 칼라로 해갖고 11월부터 시험 볼 때까지 뭐 일정표 같은 거 이렇게 붙어서 나온 거 있잖아요. 11월, 12월은 입문 과정이고 뭐 1월, 2월은 뭐 기본 이론 과정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똑같은 내용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정대로만 나가도 1년 동안 최소한 똑같은 외부 효과라는 내용을 10번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게 속 터지는 점이요. 10번쯤 가르쳐 드리면 한 번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 해. 그래서 뭐까지 하는 거예요? 특강도예요, 중간에. 까먹으실 때쯤. 그리고 막판에 가면 모의고사만 주구장창 보면서 계속 같은 문제를 똑같이 다시 풀어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외워지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외우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이거를 차근차근 곰곰이 생각해봐서 답을 낼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뭐하러 외워? 그냥 정확하게 이해만 하시면 되지. 근데 우리는 한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고 1분 안에 풀어야 되고 1분 안에 이 문제들을 풀어내려면 읽어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외우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우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게 안 되면 일단 외우기라도 하세요. 외우다 보면 뭐 해야 돼? 이해가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종국적으로 외우시는 게 목표입니다. 공부는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시험 보시려고.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뭘 풀으려고? 문제를 풀어내려고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냐면 책은 열심히 봐요. 문제를 안 풀어. 책은 열심히 봐요. 기본서 아주 막 마르고 닳도록 봐. 뚫어지게 봐요. 시험 보는 걸 되게 겁내요. 문제 풀어보는 걸 되게 겁내요. 왜? 내 실력이 여실하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걸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그래서 제일 속 터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공부를 하실 때 세 가지 유형으로 저는 보통 나누는데 첫 번째 유형은 100점짜리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내용을 차근차근 공부하신 다음에 그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서 내용도 잘 알고 문제도 잘 푸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어떤 문제를 드리고 그 문제를 맞추는지 틀리는지 일단 봐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맞히셨거나 틀리셨다면 물어봐요. 이 문제는 정답이 왜 이걸까요? 그랬을 때 그에 대한 명확한 답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 공부를 착실하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근데 최악의 경우가 있어요. 빵점짜리 공부하시는 분. 공부 하나만 하인 분들. 내용만 드립다 파. 그래서 뭘 내용을 물어보면 저보다 더 잘 알아. 인터넷 뒤져보고 뭐 다른 분들 강의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은 저보다 더 잘 알아. 그분이 강의를 하는 게 더 잘할지도 몰라. 근데 뭐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죽어라 안 풀어. 모의고사 보라면 안 봐. 절대로 안 봐요, 모의고사. 문제 풀으시라면 그냥 마지못해 한번 풀어보고 말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문제를 풀어서 맞췄어요. 아니, 문제를 풀어서 틀려. 자꾸 틀려, 문제를. 모의고사 봐보면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실력에 비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나중에 하시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짝꿍은 수업 시간마다 대답도 되게 잘해. 선생님보다 먼저 앞질러서 대답을 해요. 선생님 얘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뭘 몰라서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는 척척박사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우리 학원 1등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성적표에 이름이 없어. 시험을 한 번도 안 봐요. 그랬다가 나중에 마지못해 한 8월 달쯤 모의고사를 봤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점수가 더 안 나와. 그런 분이 실제로 있어요. 뭘 안 하시는 분들. 내용만 공부하고 문제를 안 푸는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거에서 취약하냐면 정통적으로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A는 B다 라고 할 때 이게 정통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내면 틀리질 않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얼마나 웃기냐면
A는인데 A를 B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되는 문제도 있어요. 내용은 다 맞는데 글자 하나가 틀려서 틀리게 되는 문제들. 이런 건 못 찾아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왜냐하면 이분은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서 출제자들이 뭘 갖고 장난을 치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를 내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형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일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 해에 시험을 붙고 말면 상관이 없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럼 수업은 들으면서 재미가 더럽게 없는 거예요. 왜? 내용은 다 아니까. 근데 내용이 다 아니까 학원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그 다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문제는 죽으라 안 풀고 수업은 들어와 봐야 재미없고 혼자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어영부영 그 다음에 또 떨어져. 또 떨어져. 그래서 학원마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10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사학위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 대학교 들어가서 석사 끝나고 박사까지 하고 있는 분이 있다니까? 학원에서. 그래서 학원의 역사와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원할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갖고, 이게 여기 그런 분이 생길지도 몰라, 지금. 처음 개원했잖아요. 그래서 개원 역사와 함께 해서 지금까지 학원 역사와 같이 하는 분들. 학원 정기료를 계속 내주고 있는 분들. 근데 이분들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이분이 왜 떨어지는지 정말 신기해. 근데 나중에 보면 떨어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아. 왜? 모의고사를 안 봐요. 모의고사 성적표에 그분 이름이 없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3월달부터 모의고사를 봐요. 내년 3월부터. 그럼 모의고사를 보면 여기는 이제 직영학원이니까 100% 그걸 할 텐데 1등부터 꼴등까지 쫙 붙여놔. 이래서 시험을 못 봐요. 이것 때문에. 창피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원에서는 이름은 노출을 안 하고 수험번호만 하거든요. 근데 내 수험번호는 모르는데 옆 짝꿍 수험번호는 알아. 그래서 옆 짝꿍에 몇 점 맞았는지 나는 다 알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 노출하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 하시어요, 학원이.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시험 보라고 하면 보세요. 왜냐면 이런 우려가 있어요. 내용은 잘하는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시는. 그 다음에 제일 신기한 분들, 제일 존경스러운 분들, 200점짜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 8월에 왔어요. 올해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던데 8월에 학원에 와서 1, 2차 다 붙었어요. 26회 시험에.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올해 시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기 때문에 더럽게 쉬워서. 진짜 쉬워서 이런 게 가능했는데 이런 분이 실제로 있어요. 8월 달부터 학원에 오셨는데 물론 이분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아침에 몇 시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학원에 가는 건 한 보통 9시 반이나 9시 45분쯤 가니까 가보면 항상 앉아 계세요. 학원 그 자기 자리에, 강의실 자리에 앉아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 수업 들어요. 오후에도 집에 안 가? 계속 혼자 공부해요. 저녁 수업도 따라 들어. 그러니까 하루에 수업을 2번씩 듣는 거예요, 2번씩. 모든 과목을 다. 그리고 집에 가시는 건 얘기 들어보니까 학원 열쇠를 하나 받아서 그 열쇠로 문장구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8월 달에 오셔서 합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8월 달에 오셔서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 앞에 6월 달까지는 지금부터 11월부터 6월 달까지는 내용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내용. 그리고 7월, 8월 두 달은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문제풀이 과정 때 왔기 때문에 앞에 내용 설명을 충실하게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내용을 요 오후에 동영상 들으면서 혼자 독학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내용은 좀 잘 몰라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어떤 문제를 틀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틀렸길래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 이해하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세요. 잘 몰라요. 왜냐면 내용이 확실하게 안 잡혀 있어서. 근데 신기한 건 문제는 맞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맞추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3번 문제의 정답이 3번이다. 그럼 3번이 왜 정답이에요? 그러면 몰라. 자기가 뭐라고 말을 못해. 근데 풀 때는 3번이 답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푸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주구장창 뭐만 했냐면 진짜 8월 달부터 오후에 동영상 듣는 거 말고 오전하고 오후에는, 저녁에는 무조건 문제풀이만 하신 분이에요. 문제풀이만. 그래서 문제를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푼다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존경스럽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면서 끈기 하나로 그냥 문제를 계속 풀어보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분들은 이분들이고요. 그래서 내용도 차근차근 충실하게 잘 하시고 문제도 잘 풀어갖고 이게 조화가 되는 분들이 가장 바람직하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내용 조금 안다고 그래서 그 내용 아는 거 가지고 뭐 이거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경국에는 문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 안 풀어보시는 분들은 절대 이 시험을 못 붙습니다. 그리고 제일 존경스러운 분들은 이런 분들. 내용은 잘 모르는데 문제는 맞춰요.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60점씩 나오는 거예요. 꾸준히 나와요. 근데 질문해갖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 문제를 틀렸는데 그 문제가 왜 틀렸는지 궁금해갖고 질문 들어오는 거 보면 정말 초보적인 질문을 해요. 이분이 과연 어떻게 60점을 맞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죠. 이거는 이제 비상 상황인 거고,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학계로는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용어에 뭘 확실히 알자.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알면 그와 관련된 이론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이론을 이해하셔서 외운 걸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뭐 할 거다? 문제 풀 겁니다.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학계로는 개념하고 유형만 잘 파악하시면 된다고 그래요. 개념하고 유형. 개념은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되고, 유형이라는 건 그 내용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셔서 그 내용을 풀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제가 해드린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가르쳐드리고 이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는 제가 가르쳐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측하신 게 틀리면 어떡할까요? 틀리면 어떡할까요? 그건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문제 중에 다 책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책에 없는 거 안 배운 것도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두 개 정도 될 거예요. 한두 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두 개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아까 뭐 임경 교수 세법 선생님이 제일 젊다고 그랬는데 경력은 비슷해요, 저랑. 오히려 그분이 강의 경력은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중간에 딴 짓을 조금 해갖고 학교에 있느라고 조금 늦게 시작해서. 그러면 강의 경력이 제일 짧은 사람이 절 거예요, 아마. 10년밖에 안 됐어요. 저분들은 최소한 15년, 20년씩은 강의하셨던 분들이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분들을 수만 명 만나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격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믿고 따라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과목의 목표 점수는 항상 몇 점이다? 60점. 그 이상도 필요 없어요. 합격하실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개론도 60, 민법도 60, 공법도 60, 공시세법도 60, 중개사법도 60 맞아서 딱 평균 60점으로 합격하는 게 제일 장땡이에요. 그래 놓고 집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 100점 맞아서 내가 수석이라고 그래. 왜냐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뭐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합격, 불합격만 나오는 거지. 물론 내 주민등록번호를 넣어보면 내 점수가 몇 점인지 나와요. 근데 그걸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동네 가셔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번 시험 수석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뭐라고 그래요? 차석하라고 그래, 차석. 우리 학원에서 수석도 나오고 차석도 나온 거예요.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60점 맞으면 똑같이 대우를 해주니까. 그래서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거, 60점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60점만 맞아도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년 60점 정도를 맞기 위해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40문제가 나올 때 40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40문제를 내면 그 중에서 15개에서 많게는 20개 정도는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들. 그냥 학원만 차근히 안 빠지고 잘 다니셨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15개, 20개예요. 그래서 항상 학계론 문제는 40점대는 다 넘어가요. 40점대 밑에 나와서 꽈락 맞는 과목은 절대 아니에요, 이 과목은. 그래서 누구나 다 40점 정도는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는 합격을 못 해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해서 내 나름대로 수업도 열심히 듣고, 나름대로 동영상도 듣고, 나름대로 수업,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좀 더 맞춰야 될 문제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나와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도 못 맞추는 문제가 해마다 2-3개. 좀 많이 나올 때는 한 5개쯤.
근데 작년 시험이 쉽다고 하는 거, 26회 시험이 쉽다고 하는 이유는 그런 문제가 아예 없었어요. 작년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도 못 맞추는 문제들은 과감하게 버리셔도 돼요. 나는 도저히 수업을 들어봤는데 이 부분 이해가 안 돼. 공부를 해봤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는 이거는 내 인생에서 인생의 적이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라? 과감히 버리세요. 그래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나는 수학의 젬병이다. 계산 문제는 죽어도 못 푼다. 숫자만 모으면 울렁증 나와서 토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셔도 돼? 계산 문제 다 포기하셔도 돼요. 그거 해봐야 몇 개밖에 안 나오니까. 7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계산 문제 다 포기해도 뭐 내가 생전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오는 거 3개를 포기해도 몇 문제예요? 30문제예요. 그럼 그 30문제 중에 몇 개만 맞으면 돼요? 26개. 아니 24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100점 맞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무조건. 제 강의의 수준은 65점쯤입니다. 요런 내용 정도 알고 계시면 잘 이해 못해서 틀리는 것들 감안해도 65점은 맞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 수준이 너무 높이 있지도 않고 너무 낮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중간 정도 수준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60점이면 우리 학교 다닐 때면 뭐예요? 양이요, 양. 수음이 양가에서 양.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양 맞고 오면 집에 가서 뭐 하셨어요? 쫓겨났어. 밥도 못 먹어서 밥도 못 얻어먹고 집에서 쫓겨났고 이걸 공부라고 해갖고 왔냐 그러고선 두드려 안 맞으면 다행이지. 예, 그랬는데 우리는 목표가 뭐예요? 그 양 맞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고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그 양 맞기가 절대 쉽진 않습니다. 특히 학계로는. 그래서 공부는 좀 하셔야 되고 근데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100점 맞게는 안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한테 어디서 얘기를 들어보신 게 학계로는 계산 문제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문제에 대한 기본적 생각은 뭐예요? 이게 문제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못해요.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한다? 안 푼다요. 안 푼다. 그럼 안 푼다라는 건 풀 수 있게 가르쳐는 다 드려요. 계산 문제는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그 어떤 학계론 강사보다도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아마. 계산 문제는 되게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많이 풀어드리고 푸는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두드려 맞춰서 답 내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이런 걸 물은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를 원리까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다 알고는 있지만 푼다 안 푼다? 안 풀어요.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거기 써 있는 대로 계산 문제는 철저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도 안 빠뜨리고 계산 문제 출제됐었던 거는 다 풀어드릴 겁니다. 그걸 반복해서. 그래서 다 설명을 드릴 건데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산 문제가 익숙하신 분은 계산 문제가 더 쉽다는 분들도 많아요. 계산만 잘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나오는 문제 정해져 있고 나오는 유형 정해져 있어서 바뀌는 건 숫자밖에 없어요. 맨날 문제가 똑같은 것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를 더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계산 문제는 두 번째 줄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한 문제당 1분을 다 넘어서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푸는데. 한글로 돼 있는 거 눈으로 읽어서 푸는 것도 1분 안에 못 하는데 힘들어서 시간이 부족한 판인데 그걸 일일이 계산기 꺼내갖고 계산하면서 손가락 꼽아가면서 계산하면서 푸는 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풀 수는 있는데 시간 배분 문제상 안 푸는 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수업은 이해하게 해드릴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못 외워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했던 과목이 영어예요. 영어 단어를 못 외워서. 그래서 전화번호 잘 못 외워요. 사람 이름 진짜 못 외웁니다. 가끔 제 차 번호도 헷갈려요. 61 뭐였더라 이러고 있어요. 이거 보면 알죠 뭘. 지금 호수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902호라고 하니까. 그래서 암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암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암기하는 건 좀 지양을 해요. 가능하면 이해시켜 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암기되도록.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해고 뭐고 필요 없이 외워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외우는 방법들 같은 것들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기본적인 목표는 이해가 우선이고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만 해갖고도 못 푸는고요. 이해만 해갖고도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그래서
암기한 내용, 그러니까 이해한 내용은 확실하게 암기하도록 목표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암기해서라도 아는 척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접근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저랑, 저는 전체적인 평가가 그래요. 제가 하는 평가가 아니고, 제가 하는 평가는, 예를 들어서 이민우 교수 강의 어때요? 그러면 제가 하는 평가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전체적인 평가는 어떠냐면, 학원에서의 평가는 강의는 되게 잘하는데 까칠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까칠하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가르쳐 드릴 땐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 드려요. 두 번째 가르칠 때만 해도 그냥 친절한 척해요. 세 번째 가르쳐 드릴 때까지만 해도 최대한 친절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번째부터는 이제 잔소리 들어가요. 다섯 번째부터는 욕합니다. 그래서 까칠하다는 소문을 되게 많이 듣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 회장님 대표님께서 저한테 맨날 붙잡고 하는 얘기가 종종 뵙는데 이제 뵐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승질 좀 죽여라 그래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긴 애가 강의할 때만 하면 이렇게 입에다 칼 물고 강의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제 그냥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그런 거 무시하시고 그 앞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강의는 진짜 잘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리고 제가 여기에 불려온 이유 중에 하나도 강의를 제일 잘하니까 불러왔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말한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만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얘가 좀 까탈을 부릴 때가 있겠구나. 그런 건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아직 사람이 덜 돼서 그래요.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결혼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돼갖고 사람이 좀 덜 됐어요. 마늘을 덜 먹어갖고 그런 거니까, 강의하시다가 혹시라도 좀 그런 불쾌한 것들이 있으시면 절대 누구를 개인적으로 찝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못 따라오시니까 그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크레임을 거세요. 학원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우리 학교론 선생님 너무 까칠해서 수업 못 듣겠어요 라고 하면, 저희 계신 원장님이 저 처음 강의할 때부터 뵌 분이라서 제 호칭이 이 교수가 아니에요. 민우야예요. 그래서 불려가서 아마 한 소리 듣고 개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과감하게 말씀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강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강의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소통이에요. 소통.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걸 이해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수업만 듣는 것도 아니시고, 그래서 제가 어떤 풍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헤이 그러면 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강의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재밌어 보이는 사람은 아니죠. 재미는 없어요, 강의가.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 과목 자체에 대한 재미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학원 절대 빠지지 마세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듣는 수업이라서 한 주를 빠지시면 한 단원이 통째로 날아가요. 그래서 동영상을 가지고 따라오신다고 하더라도 학원도 못 나올 정도로 바쁘신 분이 동영상을 별도로 시간을 내서 듣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왕 시간 내셔서 가능하면 학원을 절대 빠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업 들으시면서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을 하세요. 수업만 잘 듣고 노트 필기만 잘 해놔도 집에 가서 복습하기가 훨씬 편하세요. 동영상 안 봐도 되니까. 그래서 학원 절대 빠지지 마시고 수업에 되게 집중해서 들으시고, 학원이나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은 처음 이 공부를 하는 거고, 좀 작년에 공부를 해보셨다면 한 1, 2년 해보신 거지만,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원을 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직업으로 삼아서 벌써 10년 이상, 몇십 년씩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말대로 따라가면 틀리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세 가지만 하세요. 학원 절대 빠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업에 되게 집중해서 들으시고, 학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일단 속아주세요. 내가 봐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합격하셔야 알게 돼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학원에서 선생님이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그냥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 합격자 모임에서는 이 얼굴들을 다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모임에 가는 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저희는 애가 어려서 이제 2돌 되거든요. 집에 있으면 애 봐야 돼요. 근데 남자애라 제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으면 어떡하냐면 아빠를 밟고 어깨 위로 올라서서 어깨에서 뛰어요. 쇄골 부러질 지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루 그렇게 이렇게 토요일 날 보통 합격자 모임을 하는데 합격자 모임에 불러주시면 하루는 일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주말에. 예, 그래서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합격자 모임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합격자 모임에서 이분들 얼굴을 다시 한번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1년 동안 저랑 여러분들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얘기 뭐 1시간도 넘었네요. 1시간 가까이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예, 오늘은 일단은 수업은 진행 안 할게요. 그래서 뭐 학원 쪽에서 별다른 얘기를 하실 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드릴 말씀을 여기까지로 하고 수업은 다음 주부터 나갈 거고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책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바로 수업 진행 나갈게요. 수업을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일이 아 얘가 이래서 이런 얘기를 드렸구나 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